제8회 한중 인문학 포럼 한중 양국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측 기조연설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강재입니다. 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재직 중이고 앞서 환영사를 해주셨던 전남대 총장님 들고 오셨던 논어 책이 있었는데 논어를 전공합니다. 문헌학, 언어학, 그리고 육아 경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인문학 포럼 제8회를 맞이하여 한중인문학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문학의 어떤 위치 그리고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문학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한중인문학 포럼이 지금까지 8회가 지속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중인문학 포럼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가 다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문명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날로그 문명으로부터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 문명의 전환 시대입니다. AI나 빅데이터 등 현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간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고 환경의 파괴로부터 시작된 자연의 복수는 이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선진국을 모방했던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과 경제적 성장 중심에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성숙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장 중심 사회는 이익의 추구를 중시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는데 이제 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협력, 소통에 근거한 중국의 공자가 얘기했던 화이부동을 근거로 한 대동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성숙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 만들기는 상업과 경제, 과학기술만으로 성장을 추동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난 2년 넘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역시 중요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코로나19는 미래에도 수많은 재난과 미지의 질병, 보통 디지즈 X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질병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번 코로나를 거쳐서 언택트가 일상화된 뉴노멀의 사회가 도래하였고 또 인구와 경제 두 측면에서 확장을 거듭했던 세계가 이제 수축을 경험해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세계 각국의 여실한 모습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세계, 개발과 성장만을 중시해온 세계가 국가와 세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명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타난 세계사적 변화와 관련된 인문학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래의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을 논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중인문학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향후 인문학 포럼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변화,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인문학의 문제입니다. 최근 AI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3월에 있었던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알파고에게 이세돌 구단은 4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알파고에 패배한 걸로 기록이 될지, 아니면 이 딥마인드를 이긴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997년에 IBM 슈퍼컴퓨터의 체스 프로그램이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를 물리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둑은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경기 후 이세돌은 은퇴를 선언했고 바둑 경기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은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AI와 함께 경기하는 것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챗봇 이루다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챗봇은 이용자들과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인데, 공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성희롱, 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이 되면서 바로 폐쇄되었습니다. 인간의 대화에서 성희롱 등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 심각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에 인간의 윤리가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이루다는 금년 3월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거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 7월에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체스 포럼 경기장에서 체스 로봇이 체스 신동이라고 불렸던 7세의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던 로봇에 의한 인명 피해가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행사의 주최기관은 어린이 선수가 체스의 규칙을 어겨서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로봇이 바로 반응 동작을 취했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로봇의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면 혹여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떠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공장에서의 로봇에 의한 사고는 물론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그 AI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AI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가전제품 에도 들어와 있고, 매일 접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또 틱톡 등에서 쓰이는 SNS 등에서 AI 기능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영상이나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성향의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양극화, 진영론, 음모론적 사유 방식이 많아지고 있고 또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이는 보편성에 입각한 객관적 사유를 방해하고 편향성만 강해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시켜서 극단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국내적 상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에도 악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한, 또 한국 내의 혐중, 기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조류가 지속된다면 세계적 갈등의 요인이 증가하여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인류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향후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유를 다루는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그것을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 극단적인 사유를 지향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편적 사유에 입각하여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을 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은 AI 개발자들이 먼저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세상이 오기 전인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은 세계가 경쟁적으로 AI와 로봇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AI, 흔히 Human Learning AI라고 합니다. 이 AI가 AI 개발의 종착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문학자 개인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인간의 보편성에 입각한 인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와 교류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인문학 콘텐츠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에서 보았듯이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인문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토지나 농업, 금융 등이 주된 가치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인문학 콘텐츠나 스토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천 콘텐츠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 진정한 미래의 가치 창출이, 미래지향적인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 역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천으로서의 스토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성숙한 사회로의 성장은 인문학적 기반에서 나올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수행해야 될 책무가 인문학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문학을 단순히 교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산되며 거기에서 발전과 혁신의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문학은 가치 생산의 가장 큰 원천이고 출발점이며 따라서 인문학 역시 생산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콘텐츠가 없다면 AI 발달의 근간이 되는 딥러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생산적 영역의 가장 기본 베이스 캠프가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인문학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구조 조정 등을 혁신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력, 상상력이야말로 진정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비판과 상상은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단순히 양적 팽창으로만 나아가려는 세계를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질적 성장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인문학자들도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라는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혁신적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부조리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하며 단순히 자기만족에 의한 연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에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인문학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때 인간의 삶과 생활, 행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과학기술은 인문학과 만나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커져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서만 국가와 세계, 인류를 선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학술 경국이라는 용어로 여러 번 주장을 하고 강조해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인문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그동안에 계속 발전해온 인류 문명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전까지 미처 주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면서 인문학자들에게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그 제목에 있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와 인류의 생존 방식을 새롭게 인식했으며, 둘째로는 관계에 대한 재인식을 이루어졌고, 셋째는 노멀이라고 하는 일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전의 개념이 다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런 정도에서 넘어서서 인간의 삶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섯째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미성숙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향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질병 디지즈 X라는 것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회에서 이제 코로나의 종결 또는 코로나와의 공생이라는 엔데믹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후의 인문학 역시 전통적인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의 영역 연구와 교육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뉴노멀 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 사회는 인간의 생존이 생활, 즉 경제나 자유라고 하는 생활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상, 교육이나 노동이나 소비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일상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영위로 인해서 이제 공과 사의 영역이 중첩되고 장소에 대한 인식이 약화 또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주류적 양식으로서의 혼족, 솔로족이죠. 혼족 문화가 확산되며 생명, 인간다움, 인간 역량 등이 디지털화 및 공학 기술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가 일상이 되고 상수가 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리뉴얼 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뉴노멀과 함께 기존의 가치와 권위는 리셋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대의 사회 재생산 구조가 재구조화되는데 이는 가족과 집, 교육, 학교, 노동, 회사 등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브랜디드 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는 기존 노멀 사회와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 사회의 병존을 의미합니다. 온테크와 언택트가 병행되는 일종의 멀티텍트의 사회가 일상화되고 국제화와 지역화가 아울러 중시되면서 글로컬이라는 지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나 세계 질서에 있어서 기존 중심이 분화하면서 다극화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무극화 경향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의 몇 가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라는 현상에 더해서 가속화되고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사회의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문명 조건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과학과 공학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인문학적 성찰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학술 경국의 취지입니다. 둘째는 세계화 시장은 상품과 제품이 기술 기반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인 문화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세계 전체와 개별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관장하는 인문학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인문학은 개별 국가와 인류 전체가 맞닥친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AI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소외와 일터로부터의 배제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만연될 것입니다. 이 해결이 때로는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마련과 삶의 방식의 다양성 그리고 각기 다른 의견과 세분화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답은 네 번째는 이러한 그 세계의 변화, 과학기술의 급변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 속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식과 문명 조건의 변화가 던져준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 인문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차원이나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해결책은 공동체 차원의 합의와 실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 남용과 파괴, 이로 인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코로나19 발생으로 인식된 향후 예상되는 자연의 보복 등은 특정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한중 인문학 포럼의 중요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2019년 100년의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지금 현재 파견 근무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본부장의 역할을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11월 20일 상해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인문학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저의 임기가 한중인문학 포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기로 한 후에 모든 어떤 절차를 서둘러서 한중인문학 포럼에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중인문학 포럼에 맞춰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있어서 한중인문학 포럼은 양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포럼이 진행되면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올해까지 몇 년의 숨 고르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한국과 중국은 굳건하게 든든한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그리고 최근 미중의 갈등의 심화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인접한 국가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할 때는 발전하고 서로 갈등할 때는 모두의 발전에 장애가 생깁니다. 한중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또 변경의 역사의 문제, 문화적 영향관계의 문제 등에서 눈에 보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중의 갈등은 그대로 한중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중인문학 포럼이 갖는 몇 가지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럼은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앞서 언급한 AI 등의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학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질병의 만연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공통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그리고 서구 문화의 이해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의 시각은 어떠한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생태 문명을 주제로 한 것이나 금년에 미래사회와 인문학을 주제로 삼은 것도 좋은 이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외교적 갈등 요인은 인문학을 통해 완화시키고 극복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양국 관계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혐중, 혐한 현상이 일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에서 젊은 층의 마라 열풍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호어궈 등 중국 음식과 문화에 빠진 매니아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40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K-팝이나 K-드라마 등의 열풍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미디어의 왜곡된 의식에 기반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이유의 이벤트 기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선거단체 등 단체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이제 끝났고 중국 역시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는 다른 때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평온한 상태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금년 말부터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토론과 학습이 가능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인문학적 사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삭감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문학적 논의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면서 미래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갈등 상황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인문학을 통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포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2022년 올해는 한중포럼의 제8차년도인데 최소한 10차년도, 앞으로 2년이 지난 10차년도까지는 포럼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포럼을 통한 논의가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며 또다시 10년이 지나면 논의가 심화되면서 서로 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어 포럼 성과가 크게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중인문학 포럼은 앞으로 더 한층 중시되어야 하며
다방면에 있어서 양국의 인문학자들이 함께하는 학술적 토론의 자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한중 양국의 인문학자의 관심은 물론 국가적 지원 역시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 경국의 기치하에 쇠락해가는 인문학 발전에 선봉에 서주신 이강재 본부장님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짜오팅양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好，各位专家好，朋友们好，很荣幸参加这个盛会。今天我想向大家汇报的是一个关于人工智能的一个哲学思考，就是人工智能会带来什么样的新的哲学问题？主要呢是要想讨论一个就是技术是如何提出存在论的新问题。我们传统的存在论是在知识论的视野里面的，这个道理是在于我们传统的假设是因为是只有人是主体，我们只有一种主体，在存在论的在知识论的这个视野里面，那么由这样的一个单一主体看出来的一个存在论，那么就是我们传统存在论的那个样子。但是今天呢，这个人工智能的发展又可能会提出一个挑战，就是人工智能有可能生长成为一个新的主体，它也有独立的思想的能力和行动的能力。那么这样的一个新主体意味着原来的单向的存在论就有可能要变成双向的存在论，甚至是多向的。如果人工智能的系统是不一样的话，那么这意味着在世界上就有2种以上的主体，包括这个非人类的新主体。那这样的话，这个世界的存在论基础就需要重新的叙述。不过这样的一个存在论事件，应该说还离得远。尽管有很多人在预测这个关于人工智能的基点问题，这个 singularity 的问题，但是呢，我认为还有一段的距离，就是目前的人工智能仍然是属于图灵机的概念。我们现在还甚至无法证明超级人工智能是否可能，因为这个超级人工智能的要害不在于运算能力。我们现在运算能力已经很强了，将来一定会更强，尤其是如果有了量子计算机，那么那个人工智能的运算能力会非常强。但是这不是要点，超级人工智能的要点在于它是否具有反思能力，也就是能不能反思它自己思维的本身。如果达到反思能力的这样的人工智能，那么就超越了图灵机，就应该是成为真正的超级人工智能。那么那个与之对应，我觉得可以称之为叫哥德尔机，因为哥德尔是建立了一个反思体系的。当人工智能如果具有反思能力，那么它就具有了独立的主体性，就会真的成为世界上的另外一个主体。所以这个反思能力才是人工智能的质变，才是它的所谓的基点，这个 singularity。那么那个在达到这个反思能力之前，人工智能作为图灵机的人工智能是没有反思能力的。那么在这个情况下，它的运算能力越强，其实对人类就越有用，并且是安全的，并没有真正的危险。但是一旦人工智能具有了反思的能力，那就是一个危险的主体，至少是一个潜在的
危险主体。当然，这一点还很远。就我们目前可见的未来，人工智能呢，随着它的运算能力的提高，即使没有突破基点，它也会变得能力非常非常强，能够替人类做绝大部分的事情。那么这样是好事还是坏事呢？我想说，这种看上去没有危险的人工智能，其实也会导致人类文明的退化。比如，就像刘慈欣在他一篇小说叫《赡养上帝》里面就想象了这个智能化的这种暮年的文明，在那里面，这种高度发达的人工智能几乎全能，全自动运行。于是呢，所有人都丰衣足食，要什么有什么。人工智能提供了我们所需要的一切，所以呢，人就不再为生存付出任何努力，完全可以靠机器来养活，就像躺在摇篮中一样。那么这样的一个机器摇篮，过于的就是太好了，能够提供最好的生活，于是什么事情也不用干，慢慢的人们就忘记了技术和科学，文化也变得非常的懒散而空虚，失去了创新能力和进取心，所以文明就迅速的老去。就像刘慈欣所描述的，到时候所有人都变成了连1元2次方程都不会的废物。所以呢，这里头提出的问题是说，人工智能所创造的人类的幸福生活，反而会导致文明的衰亡。所以这说明，即使人工智能还没有突破它的基点，人类文明也会形成严重的问题。还有另外一种可能性，就是人类随着文明的这个进步，但是呢，这种高科技只会掌握在少数人手里，那么这时候弱者的讨价还价的能力就变得很小，所以呢，很可能会导致文明重新进入一个弱肉强食的，叫做新的野蛮状态，我称之为叫做重新野蛮化的这样的一个状态。它不是退回到洪荒时代，而是回归到强权的专制。所以占有技术资源的人，拥有压倒一切的技术，那么他就不再需要伦理和法律，甚至也不需要政治。人类一直都有很好的运气来回避这样的一个最坏的世界，其秘密就在于真实世界里面是没有绝对强者的，强者也有致命的弱点，所以在本质上说，人类人人都是弱者。正如尼采所发现的，弱者才需要道德。所以呢，人人是弱者，就是人类的存在论运气，是一个 ontological luck。而这种存在论的运气，也就是人类的伦理、法律和政治的基础。那么有一天，这个高度发达的人工智能有可能宣布人类的运气用完了，就是刚才我们说到的，有可能出现文明的重新的野蛮化。所以现在我们缺乏警惕，一味的追求快乐，而那个还编造了一套现代的政治。现在的政治事实上是人的神学。可笑的是，人的神学它在本质上却是反人类的。有一点可以说明，就是我们今天流行的个人主义是可以保护个人的，但是它却没有能力来保护人类，因为它是鼓励那个每个人的利益最大化的，所以这个是跟人类的整体利益是相反的。那么个人主义的这样的一个致命弱点，在人类整体面临挑战的时候，就会充分的暴露出来。假定说
出现的超级人工智能，或者是极少数人掌握了这个高能的人工智能，那么个人主义社会是没有能力来反抗这种人工智能的专制的。接下来我还想讨论一下，进一步讨论一下这样的一个恐怖的前景，超级人工智能的这样的一个前景，事实上是否有可能？这个是要依赖于我们是否能够破解这个意识之谜，就是意识到底是什么样的。但是呢，意识之谜到今天我们人类还看不到破解的可能性。一个重要的原因就是我们用意识去反思意识，这种自相关性使得意识不可能被充分的对象化，因此也就不可能被充分的理解。但是呢，现在有了一个奇怪的机会，就我们制造了人工智能，人工智能似乎在开始思考。那么这个时候，它好像是另一种思维。我们是否可以通过人工智能反过来理解人的思维呢？对此呢，我是有2个疑问。一个是人工智能跟人的思维并没有形成充分的映射。比如说图灵机概念下的人工智能，它并没有原创性的思维，也没有能力形成新的概念，尤其是它没有能力处理自相关、悖论或者无限性这些问题，也就没有能力定义因果关系。所以这个图灵机的这个思维和人的思维并没有形成这种充分的映射关系。第二呢，假定说人工智能突破了基点，成为超级人工智能，那么它就成为一个真正的一个意识主体。那么这种意识跟人的意识之间是否一致呢？这一点呢，超出我们目前的理解能力，我们没法猜想。就像我们现在无法猜想，如果有外星人的思维是什么样的。但是这里面提出了一个很有意义的问题，我们假定说，确实存在着不同种类的思维主体，那么这些思维主体假定是可以交流的，可以沟通的，那么一定是存在所有的思维模型后面，一定是存在着某种普遍一般的这种思维。所以这个是关于思维形而上学的一个终极性的问题。我们又设想另外一种思维是需要有非常的想象力。我读到过2种有趣的，一种是博尔赫斯在他的小说中想象了一个特殊的世界和特殊的人，这个叫做特隆人。这个特隆人只关心时间，所以他们的世界只有时间性而没有空间性，所以他的全部的知识都以心理学为基础，所有的学科都只不过是心理学的分支。那么像这样的一种，那是我们人类是很难想象的。另外一种想象呢，是刘慈欣在《三体》这里面想象的三体人。这三体人不用说话，因为他们交流是直接发送脑电波，互相接收脑电波。于是呢，在三体的文明中，交流中的那个思维是公开的，不能够隐藏任何想法，所以他的思想都是真实的想法。因此也就不存在着欺骗，无法说谎，也没有伪装，因此也就不存在着计谋这件事，也就没有什么战略的思维。所有的事情，比如说战争和竞争，都只能够比真本事，
那么这种完全诚实的文明，就消除了一切故事，这个和我们人类的思维方式是不一样的。刚才我们想象了这样的两种完全不一样的思维方式，但是呢，我们相信思维方式之间仍然是应该是能够互相交流的，能够互相理解的。那么我们因此可以推知，在任何思维中都会存在着一个普遍一般的思维结构，所以才能够互相理解。比如说，都有逻辑和符号定义的系统，或者说，比如说就是有数学和逻辑，这种应该是一致的。这个意味着说呢，就是所有思维中的理性化的部分应该是一致的，当然非理性的部分应该是互相不能理解的。比如说，我想象上帝是不会理解什么叫羡慕的，因为他不需要羡慕，他拥有一切。还有，假定有外星人是单性繁殖的，那么他也不会理解什么是爱情。但是这些无所谓，我们只要有共通的理性思维，那么任何思维的本质应该是一致的。在这种情况下，我们来设想一下，假定出现了一个具有理性的超级人工智能，那么会怎么样呢？我们采取将心比心的方式来猜想，可能会有两个结果。一个是这个超级人工智能它只有纯粹的理性，但是它没有道德，于是它就会按照它的存在需要来决定人类的命运。也许它会赡养人类，然后把人类都变成白痴；也许它很不耐烦，它会清除人类。还有另外一种可能性，假定说这个超级人工智能，因为它是一个纯逻辑体，所以它没有欲望、情感和价值观，但是它看到人类有，很感兴趣，所以它来模仿了人类的欲望、情感和价值观。如果这样的话，我估计这个人工智能多半会非常的歧视人类，或者说是鄙视人类，因为它很容易的观察到人类都是说谎者，人类说出了很多非常美好高尚的道德，但是实际上却非常的自私贪婪，所以他会因此非常的看不起人类。那么我们现在有没有什么办法来想象一下，就是如果超级人工智能可能出现的话，它和人类的智能最有可能的区别是什么？那么我们现在呢，就目前来看，这个我认为可以有一个智能减法，就是我们用人类的思维来减去人工智能的思维，我们看看有什么发现。因为这个一点等于说我们是在询问人工智能的基点到底在哪里，就是它减掉所缺的那一部分，就应该是基点所需要的东西。就是可以发现，就是图灵机概念下的人工智能至少缺乏这三种能力，一种是反思能力，一种是主动探索能力，还有创造力。这个反思能力和我们现在通常所说的批评不是一回事。批评只不过是根据给定的价值标准对事物进行批评，所以批评是最容易的事情，人人都会，人工智能现在就会。但是真正的反思指的是思想能够反思自己的思想系统，也就是说思想能够成为思想的原系统，这样才是真正的反思。那么这种反思呢，就是以自相关的方式来理解自身。人类其实很早就开始了这种探索。比如说是
典型的像亚里士多德对逻辑的发现，休谟关于因果观念的分析，康德对先验范畴的探索，罗素对数学基础的分析，还有那个希尔伯特的系统公理化，还有那个布鲁威尔的对那个能行性的研究，胡塞尔对意识内在客观性的研究，还有最典型的哥德尔对数学系统的那个反思，还包括图灵对机器的研究，这些都是一些典型的反思的做法。这些证明了人类确实是有反思能力的，但是目前来看，图灵机没有。那个主动探索能力也是第二个标志。这个主动探索能力是与生存的压力有关的。如果没有生存压力，根本就不会去主动探索，也就不会发现新事物和新知识。按照那个汤因比的说法，就是适度挑战是文明发展的条件，过度挑战文明就死了。如果没有挑战，那就停滞了，没有进步。而人工智能没有生存的压力，它是不死的，它也不用吃东西，所以呢，即使将来人工智能超越了人类的智力，如果它没有这种生存的压力，它也不会去主动探索事情，所以也很难创造人工智能自己的文明。还有第三点是所谓的创造性。现在目前人工智能有一些所谓的创造性的行为，其实那些都是表演，都是商业表演。比如说他会画画，会写音乐诗歌诸如此类，那些其实都是基于我们事先输入的那些参数、那些数据而产生的新的联想和组合，不是真正的创造。什么是真正的创造？所谓神创造世界，以这种神话就已经点明了创造的根本含义。创造必须是无中生有，才叫创造。所以那个只有上帝和人是会创造的，其他的我们现在还没有发现有谁会创造。而这个创造的，在所有的这个创造中，最重要的一点就是创造概念，这是人那个应对无限性的一种最有效的方法。因为我们知道无限性的东西、无穷的东西是不可能点得过来的，你不可能点出全部的数，所以我们碰见无穷性的时候，人都一般都是没有办法的。但是呢，人有一个绝招，就是创造概念。我们创造一个概念，用这个概念叫做囊括了，或者叫概括了这个无穷的情况。虽然我们无法那个叫做便利的走遍每一个情况，但是有一个概念把它给笼罩起来，所以呢，思维才能够继续进行。像这种能力是人工智能目前的运算能力看不出它有这种希望。人工智能只会一个一个的算，但是看不出它会那个想象一个总括性的概念。那么这就是目前的人工智能和人的思维的差别。但是呢，人工智能以后会不会有什么根本性的突破，这个我们现在不知道。我那个最后来讨论一下这种可能性。这个叫做图灵测试问题，就是说我们可以想象，将来的人工智能要获得人类的全部知识，甚至每件事情、每个人的全部信息，都不是困难，很容易。所以呢，当人工智能连上网，
把人类全部的知识、图书馆所有文献的知识都纳入自己的知识范围之后，人类的提问就考不倒人工智能了。在这种情况下，图灵测试就失效了，因为人工智能能够回答人提问的任何问题，并且至少它的回答不会比人类差。那么这个时候呢，我们只能够说反过来，以看看谁的学识过于渊博，因此来猜测那个就是人工智能，因为每个人的知识都是很有限的。在这种情况下，这个图灵测试就需要升级为哥德尔测试，也就是说，我们要求人工智能必须证明它有相当于人的那种反思能力和主动探索能力，或者是创造性。还有很多类似的能力，像比如说自我关心的能力，比如说人工智能应该能够拒绝伤害自身的无理要求，这个不是笑话。事实上，有很多人恶作剧，现在就是会跟人工智能对话的时候，就会建议他自毁或者他自杀。所以人工智能应该有能力判别这些问题。如果说人工智能有能力通得过这个哥德尔测试，那么它就会成为真正的主体，成为世界的立法者。这个时候就要轮到人类来排队通过测试了。那么这种拥有主体性的超级人工智能会想要做什么，我们猜不出来。但是呢，我会倾向于认为，无论人工智能自己进化出什么样的意识都不会像它学习人的意识那么危险。也就是说，如果人工智能学会了人类的情感、欲望和价值观，就一定非常危险。我们现在有很多人希望人工智能很像人，像人一样有道德、有爱心、有诸如此类的这种心理，其实这是非常危险的，这是一个错误的做法。这理由是什么呢？因为人类不是善良生命，人类非常贪婪、自私、自恋、好战又残酷，所以呢，人类的欲望、情感和价值观绝不是好榜样。如果人工智能学会了这些坏榜样，那么它一定是非常恐怖的。比如说，人类流行一个个人优先的这种个人主义价值观，这个肯定不能够成为人工智能的好榜样。如果人工智能学会了以自己为中心，那么人类的末日就不远了。其次，人类的这个意识也并不完美。事实上，人的意识经常是处于混乱状态的。比如说，我们至今也无法解决所谓叫做排序问题。因为我们做任何选择都需要有一个排序，什么优先，什么第二，什么第三。但是呢，我们人类想要的这些东西是很难排序的。比如说，首先理性、情感、利益、信念，何者优先就难以排序。所以呢，所有的文学电影都最喜欢这些所谓情义的两难，或者理智与情感的冲突这些题材，就是因为这些只有冲突才有故事。其次呢，甚至在每一个价值系统内部的这个优先排序也同样困难。比如说，我们现代的价值观体系里面有自由、平等和公正，那么这三者如何排序就很难，他们也会互相冲突的。或者说，个人利益、家庭利益、国家利益怎么排序？父子之情、子女之情、爱情、友情如何排序？这些都是人类一直没有能够解决，所以成为文学历久常新的主题。价值排序这个问题呢，
为什么会出现这些悖论或者两难？是因为根本就不存在价值排序的原规则，所以也就不存在的绝对最优的排序，所以人类是解决不了这些问题的。所以假定说人工智能学会了人类的情感、欲望和价值观，人工智能的意识也会陷入同样的混乱。那么所以我倾向于认为，如果真的出现超级的人工智能，如果它的意识是纯粹理性的，缺乏爱心，其实反而比较安全。这个时候人反而可以跟它进行理性的交流，就按照理性的来做事情。这是我的一个倾向。那么我最后想说一个结论呢，就是说我们其实说了半天，刚才我说了半天，基本上都属于科幻水平。目前的人工智能，也就是图灵机的这个模式，还不会出现这些严重的问题，不可能，还不可能成为独立的思想和行为的主体。但是呢，随着人类这个技术的发展，是有可能找到突破图灵机的新模式的，这个可能性是存在的。比如说，按照我的想象，如果说在这个人工智能不是像现在做成是一个单系统的，而是做成一个多元的复合的，很多个系统之间互相映射、互相反射，来形成一个内在循环的这个系统，那么它就有可能长得很像人了。那么这种可能到底好不好，我们不知道，还是需要大家来讨论。谢谢大家。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짜오팅양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중국 시간 12시 30분, 한국 시간 1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회 한중 인문학 포럼 첫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과 중국과 한국이 이제 각 분야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언어, 교육, 문화까지 오늘 이제 시작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출발은 문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학 파트의 주제는 미래사회와 문학 그리고 한중문학 교류의 지향입니다. 오늘 네 분 발표자가 30분씩 정도 발표하시고 나중에 논평은 두 분이 한 10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마치도록 사회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곳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국문과의 오문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를 실시간으로 하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이주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 감각, 백석과 윤동주의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은 윤동주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중국 경험을 아마 오문석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문석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